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 기록 6만 쪽을 둘러싸고 부실 재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기간은 고작 9일. 대법관들이 9일 만에 6만여 쪽의 자료를 다 읽었느냐는 겁니다. 그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 챗 GPT에 물어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으면 917시간이 걸린답니다. 쉬지 않고 읽으면 38일 걸린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재판 상황 아니에요. 지금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자 대법원 관계자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쪽지를 전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이제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전자스캔으로 자료를 봤다면 컴퓨터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보신 로그 기록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전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기록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이 말을 바꿨습니다. 상고심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근무한 법조인은 부실 재판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직 판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대법원의 기능은 법률심, 그러니까 판결이 법률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기록을 샅샅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부 봐야 된다 이건 아니죠. 마치 근데 전부 봤다고 이제 그 해명이 돼 있고 샅샅이 보고 토론이 충분히 했다고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거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충실한 심리를 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된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연구원이 있거나 어떤 그 이후로 법관 생활을 하면서 그 기준을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어떤 점이 이례적이었나요? 대법원의 사건이 매우 많은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매우 빨리 결론이 진행됐다는 부분입니다. 6만 쪽과 무관하게 재판의 속도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선재성 전 판사. 과연 얼마나 빨랐을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지난 3월 26일.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소송 기록이 접수된 것은 그 다음 날인 3월 28일.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4월 22일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재성 전 판사는 이 9일의 시간에 주목합니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네.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거의 뭐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이와 같이 신속하게 좋은 의미에서 신속하게 판결 나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재판은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밀려드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3개의 소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우선 검토한 뒤에 보고서를 작성해 소부로 올립니다. 해당 소부에서 합의가 될 경우에 판결을 내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는
소부에 배당된 사건이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올랐습니다.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이례적인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전원 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현직 판사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 절차를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대법원에서 한 거는 이제까지는 전부야. 후보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의 사례도 없는 절차 진행이에요. 소부를 일단 다 배당을 합니다. 소부에 배당해서 거기에 검토 결과 이거는 거기서 이제 내부 일치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는 게 그걸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논의 과정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2시간 만에 다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그날 합의를 하고 이틀 후에 또 합의를 돼가지고 일주일에 판결을 했다. 좀 빨리 하라는 재판이 소액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런 재판을 한 거는 아마 대법원장이든 거기 대법관들도 다 처음 있는 절차를 한 거예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은 12명. 10대 2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례적이었던 신속한 절차 진행을 비판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설득과 수기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겁니다. 대법원은 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을 서두른 것일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어도 이제 공선법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정해진 그런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많이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안의 예를 들면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 다음 날 고등법원으로 모든 기록이 전달됐습니다. 바로 그날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고 재판부는 곧장 재판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송달도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단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재판 절차가 왜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것일까? 서울고등법원에 물어봤습니다. 상고사 같은 경우는 원칙 예규적으로 상으로도 3일 내에 송부되고 그리고 접수 대법원을 보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원래 모든 사건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절차까지는 이례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 5월 2일에 재판부에서 기일 지정한 것 관련해서 기일 지정부터 집행관 송달까지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사항이어서 5월 입장에서 특별히 입장을 펼칠 이슈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판부에서 설명하신 건 입에 추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술렁였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코트넷에 글을 올렸던 한 현직 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21년간 판사로 일했지만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쓰면 불이익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속칭 이제 튀는 행동을 판사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하나는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헌법이라는 틀의 아래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공직자로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 특히 기본권을 위험하게 만들고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같이 이제 말재주도 없고 글 쓰는 재주도 부족한 사람도 글을 쓰게 되는 거고.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마저 재판 절차를 서둘렀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그 판사들이
참 이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왜 그런 이례적인 절차를 밟았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환송심의 재판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의중을 살핀 것이 아니냐. 그건 역시 환송심 역시 대법원장의 법원 내부적인 역량에 독립되어 있지 못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판사들은 사법 파동이 있을 때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어오곤 했습니다.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정 기능을 해온 회의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몇몇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지만 그 내용을 공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당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한 거.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그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러기를 원했죠. 하지만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안건에 대한 이견까지 제기되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은 좀 들죠. 이 강제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개혁당하는 국면으로 넘어갈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판사가 법원의 사법개혁을 좀 주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상고심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일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 탄압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세 줄짜리, 네 줄짜리. 그렇게 오전 회의가 끝나고 안녕하십니까. MBC PD수첩팀입니다. 네네네. 대법관들이 전부 불참을 했습니다. 좀 이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오만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마치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가장 왕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좀 사법부의 압박이 가해지는 행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러한 사법 질서 파괴를 누가 했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대법원장 아니에요.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절대 대법원장 자리를 못 지킨다. 오전 회의에는 나와 있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조금 후에 실시될 인사청문회 때는 본인이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그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천대엽 처장은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자리를 떴습니다. 처장님, MBC PD수첩입니다. 오후에 청문회 참석하지 않고 이석하시는 이유가 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법관분들이 전부 참석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입법부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 내실 계획 있는지요? 결국 대법관들에게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